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은 이슈 티키타카 시간에만 자꾸 중요한 세미나를 잡는다는 결석을 자꾸 하십니다. 그렇죠. 네. 김병민 비대위원. 네. 제가 오늘 부상 투혼에도 불구하고 부상 투혼입니다.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김병민 의원이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답니다. 부상을 당해갖고 네. 다른 방송은 입만 살았어, 입만. 부상당했는데 입은 살았어요. 저기 물에 빠져도 김병민 의원은요. 입만 뜰 겁니다. 아니 입만 안 뜨고. 입이 물고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예. 어젯밤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그리고 그젯밤 1차. 네, 1차, 네. 2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떻게 보긴요.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정적 장면 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얼마냐. 네. 이 질문했잖아요. 박영선 후보가. 네. 그러니 처음에 오세훈 후보가 답변을 못 하셨어요. 네. 한참 찾았는데 그 표 가져오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넬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그 표를 보시더니 24만 원이다. 네. 소상공인들 황당했을 겁니다. 임대료가 24만 원이라뇨. 월 임대료가 평균 임대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큰 이게 화제가 됐어요. 월요일자 있었던 토론이고 지켜보셨던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판넬을 가지고 박영선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이거 다 구현하려면 돈이 이만큼 듭니다라고 표를 갖고 왔더니만 박영선 후보가 거기 임대료 얼마나 돼요라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24만 원 적혀 있었던 게 바로 뒤에 오세훈 후보가 전체 임대료 곱하기 15%에서 24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 그 내용만 잘라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마 토론 지켜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셨을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던 박영선 후보의 토론 과정들이 과연 썩 옳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어제 그제 토론을 지켜보셨던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누가 승이다? 김병민 의원. 이거는 뭐 승리에 대한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네. 오세훈 후보가 참 신사적으로 서울시정을 두고 정책 토론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런데 그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는데 라이브인데? 생방송이었어요. 라이브인데. 라이브 어떻게 나왔죠. 편집을 그러니까 해요? 보셨잖아요. 앞에 보고 뒤에 오세훈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만 들으면 악마의 편집이 맞죠. 뒤에 있었던 오세훈 후보의 발언을 뺐으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사실은 후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죠. 뭐 그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평균 임대료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24만이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한 근데 거예요. 24만 원을 모를 수도 있는데 소상공인들 네. 월 평균 임대료가 어느 정도 24만 원이면 전기세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임대료가 얼마냐가 아니라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서 임대료 지원을 얼마를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영선 후보가 주겠다는 것에 머리가 계속 가 있었을 겁니다. 오세훈 후보가.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은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얼마냐가 아니라 박영선 후보의 재원이 얼마냐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했고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판넬을 보고 얘기를 했겠죠. 김병민 의원은 아니, 머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물어본 건 얼마인 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전에 질문에 얘기를 대한 하셨죠라고 하면서 답변. 판넬을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질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평균 네. 이렇게 물어본 거고 거기에 답변 24만 원 나온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정을 하긴 했어. 오세훈 후보가 정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주진우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만 원 넘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24만 원으로 그냥 얘기한 것은 너무 그냥 단순하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나온 실수가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김병민 의원의 말처럼 김병민 의원 음. 국민의힘에서요. 예. 국민의힘 주변에서 TV 토론을 보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너무 신사적으로 했다 이렇게 네. 평가들이 꽤 많습니다. 엄청 잘했다 이런 평가 엄청 많죠? 안에서? 사실은 이제 뭐 토론에 대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겸허하게 국민들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선거 입장이기 때문에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네. 어제 선관위 토론을 지켜보면은 조금 지루하긴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공식적인 틀에 맞아요. 맞춰서 가다 틀이 보니까. 있어서.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네.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저는 박영선 후보에게 도쿄 아파트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서울대 병원 문제도 꺼내지도 않았고요. 저는 박영선 후보가
재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던 내용들 이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세들을 가지고 박영선 후보가 토론하듯이 했으면 아마 정말 토론 지켜보셨던 국민들 가슴에 멍이 더 시퍼렇게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누르다가 두 번 토론의 마지막 말미에서 이쯤 됐으면 네거티브 그만하시죠라고 얘기했던 한마디가 아마 시민들 보시기에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캔디였다. 참고 또.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안 보죠. 일단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이슈들은 이슈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논란이 되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파급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도쿄 아파트 같은 경우 본인이 실수로 산 거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BBK 사건 때문에 핍박받고 억압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쿄 가서 살았어요. 그걸 사가지고 예를 들면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사가지고 나중에 이익을 얻었다면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공격을 해도 사실은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을 안 했다고 보고 네거티브라고 자꾸 이제 김병민 의원은 말씀을 하시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가 지금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거짓말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예 명쾌하게 처음부터 갔으면 갔다. 이러면 되는데 여러 가지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두 번이나 예를 들면 두 사람이나 지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봤다고 하는 증언을.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한 분은 경장하는 분이고 한 분은 측량하는 분이야. 전혀 업무도 다르고 같이 사는 지역도 다른데 두 분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과연 거짓말 논란으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물론 오세훈 후보가 투기를 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그런 일을 봤다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 서울시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당연히 검증을 해야죠. 아니 거짓말하는 후보가 만약 맞다고 하면 시장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네. 김병민 의원 한 주 쉬더니 교수님이 랩이 더 빨라지셨는데요. 연마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라임, 제가 이제 그러니까 라임대로 적어 오신 것 같아요. 한마디 덧붙여서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론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거짓말 프레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본질에 벗어난 얘기들을 말꼬리 잡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어저께 박영선 후보가 도쿄 아파트 계약서를 쫙 꺼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잔금 3월 달에 처리하고 끝내기로 얘기를 했는데 보면 또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국민들 향해서 그동안 거짓말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영선 후보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도쿄 아파트가 BBK 때문에 만약에 그때 갔다면 그토록 죽창가 등에 대한 언급이 뜨거웠던 지난 날 왜 그 도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가 등에 대한 얘기들로 계속 서울시장 선거가 진흙탕으로 가는 게 온당하겠냐는 말입니다. 30초 지났습니다. 내 의식에 없었다.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 참 시적 표현인데요. 네. 시적 표현이 약간 애매하게 좀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논란이 좀 사그러질 텐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분명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오늘 관훈 토론에서도 과거에 이제 있었던 말을 조금 더 명쾌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짚고 넘어가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네거티브 공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확산되고 커지면서 선거를 이 네거티브 공세로 덮을까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고자 했던 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도 오세훈 후보가 줄기차게 얘기하고 싶었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부분들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원치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혹시나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말에 한두 가지 실수를 해서 또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면 겉바라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울 수 있으니 마지막 여지들을 좀 남겨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30초 안에 답변해 저는 주십시오. 지금 그 김병민 의원의 그 설명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없고는 뭐 제가 볼 때는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말 본인이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그분이 거기 있었다 없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봤다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본인이 정말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 갔었다. 거기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뭐 사인하는데 내 옆에서 봤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근데 그걸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 논란이 계속 되는 거고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 남정호 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김병민 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과거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 장관에 대한 네거티브인가요? 아니면 의혹 제기인가요? 물어봅니다. 질문의 의도가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습니까? 자,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장관에 대한 네거티브인가요? 의혹 제기인가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 제기가 분명했고요. 네.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내곡동에 대한 문제 후보 검증 좋습니다. 근데 그 후보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사실상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후보에 나왔던 인사가 과거에 공직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공적 역량들을 재산에 착복시키기 위해서 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가 본질이거든요. 네. 본질을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격가지대로 문제를 끌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의혹 제기가 아니라 네거티브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최진봉 교수님. 왜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냐면 검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거짓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이게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건 뭔가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 감출 내용이 없다고 하면 뭐하러 그걸 거짓말을 했겠어요. 만약 거짓말을 하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투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본인의 그 처가에서 갖고 있던 땅에게 혜택을 줘서 셀프 보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공직자로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건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혹시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는데 없었다고 계속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뭔가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본인이 시장으로서 권력을 행사해서 본인의 처가에 있는 땅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걸 풀기 위해서 그린벨트도 풀고 이런 일에 시장의 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판하는 거고. 9944님께서 민주당은 말꼬리 잡기 짜증납니다. 본인이 안 갔다는데 다른 사람 말만 옳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안 갔다 하더라도 증인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봤다고 얘기한 사람이 2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두 사람. 세 사람입니까? 네, 세 사람이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안 갔다는 걸 어떻게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세 사람이 다 짜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자? 본인이 안 갔다고 하니까 그럼 정치인들 하는 말 모두 다 믿어줘야 됩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걸리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조선족의 90% 이상이 친민주당 성향이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조선족에게 기대는 민주당 이런 기사가 좀 쏟아졌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 때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요. 예.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 발언들 중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정치를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발언 거기에 있었던 얘기들 몇 가지를 끄집어서 뭔가 네거티브 공세로서 활용하기 시작하면 아마 많은 얘기들이 같이 나올 겁니다. 박영선 후보가 과거에 있었던 정치적 행동과 경험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정강원 목사와 함께 만나서 했던 발언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사실 오세훈 후보가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각종 토론에서도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명하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를 벗어나서 치르기 위한 얘기들이 있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과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과거에 너 이런 얘기했지. 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프레임 안에 가두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과거에 저희 당이 참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랬던 우리 당의 과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진정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정책 선거하시죠. 병민신공 나왔어요. 병민신공. 저기까지 갔습니다. 민주당 이제 걱정해주고 선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민주당 여유가 걱정해줍니다.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현재 프레임 자체가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먹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뒤집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박영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재미는 확실히 양자 토론이 좋았다, 재밌었다 얘기하는데 네. 어제 민생당 이수봉 후보의 존재감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수봉 후보도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요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했고 또 양측의 양당으로 또 본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 양측을 다 공격할 때도 있었고 또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제3의 정당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양당 정치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또 하나 그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병민 의원? 네. 저는 그 이수봉 후보의 했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간 좀 재원이 너무 과장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냐. 네. 이런 정책적 공방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네. 물론 이수봉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아마 서울시의 재원보다는 국가적인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네. 이런 내용들을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선관위가 주최하고 있는 공직 후보자 토론회의 백미였을 건데 적어도 그런데 이수봉 후보가 그런 주제에 참 적합하게 얘기를 했고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자꾸 정책 얘기를 하니까 내곡동, 정책 얘기하니까 MB, 거짓말 이런 얘기들로 점철돼서 아마 학자들 간에 나중에 평가 한번 해보셔요. 이거 논문감으로도 꽤 유의미한 토론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 학자 그러니까 뭐 논문 제가 연구해 볼게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었다는 점. 이 점은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6시 이슈 티키타카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3살 동은이에게 작년 한 해는 유난히 힘들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코로나19로 아빠가 일자리를 잃고 말았고 부쩍 다툼이 늘어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엄마가 그리워질 때쯤 동은이에겐 또 한 번의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아빠를 직접 목격했던 동은이. 다행히 아빠는 목숨을 건졌지만 동은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아빠와 ADHD 진단을 받은 동생을 지켜주고 싶지만 아직 어린 동은이가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동은이가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스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3월 같지 않은 무척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일사가 더해지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고 이에 더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전국적으로 3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았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한낮 기온이 많이 오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상되는 내일 기온을 보면 서울, 인천, 광주, 울산, 독도 10도를 비롯해 전국은 3도에서 12도 사이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 서울과 수원, 동두천 등은 24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봅니다. 일교차 또한 상당히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제주도 지방만 다소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로 시작을 했다가 중부지방은 점차 구름량이 늘고 남부지방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 지방과 전남권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방과 경상도 동해안, 일부 경상북도 내륙 지역은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2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2번 거듭할수록 오세훈 후보가 첫 번째 TV 토론에서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태도 좀 지적했어요. 오세훈 후보가 되게 여유롭고 말을 잘하는데 고개가 좀 뻣뻣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이 부분이 근데 어제 토론회 보니까 바로 바뀌었더라고요. 무슨 첫날 토론회를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해 보였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심야 시간에 했던 토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선거운동 처음 시작했던 목, 금, 토, 일까지 쭉 한번 같이 거의 모든 지역을 돌았는데 후보가 소화할 수 있는 일정에 정말 도를 넘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네. 목소리도 거의 마지막에는 아예 안 나올 정도였고요. 네네. 하루 월요일에 조금씩 회복해서 나왔던 거라 그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을 때라서 아마도 표정이나 말투나 목에서 목소리에 좀 어려움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웃음 같은 경우에서 조금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박영선 후보가 끊임없이 시종일관 네거티브 하니까 여기서 반박하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그래 이 정도면 그냥 웃어 넘기자라고 끝내 마음으로 분을 사겼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표정으로 그렇게 비춰졌다면 그 또한 시청자나 국민들께서 보시는 입장이니 그래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화요일 토론에서는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줬죠. 최진봉 교수님? 아니 피곤하면 고개가 뻣뻣하고 피곤하면 그렇게 표정이 그날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아, 힘든 네. 게 아니고 교만한 거죠.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이렇게 보잖아요. 단순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유 있는 건 좋은데 너무 그냥 상대방을 깔보는 듯한 모습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개를 이렇게 위로 보고 시선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화면에 나오는 마찬가지잖아요. 김병윤이나 나나 TV 출연하니까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세훈 후보의 표정이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토론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게 또 이렇게 사진으로 짤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네. 두 번째에서는 그렇지 두 번째는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토론 끝나고 토론 담당하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태도도 바뀌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토론에서 보였던 부정적인 면을 이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여요. 그 얘기를 하셨죠, 김병민 의원? 어떤? 첫 번째 토론 이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오세훈 후보의 강점은 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아주 빠르게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습득력과 합숙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역을 다니면서 서울에 400개가 넘는 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5년에 서울시장을 했더라도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서울을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습득하면서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장이라 아무래도 경험 있고 준비된 시장의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성빈님께서는 허경영 후보도 토론에 참여가 하면 좋겠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말에 공감이 가네요. 네.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전에는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 전원 구속 이렇게 전원 그랬었죠. 맞아. 사형을 외치기도 했으나 사형은 빼고 이제 전원 구속으로 바뀌더라고요. 자,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을 하고 있죠, 공동으로. 그런데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찌 보셨습니까? 읍소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 선거 두 개를 모두 패하게 되면 사실 원칙과 명분을 저버리고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결정했던 이낙연 전 대표에게 모든 패배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고 한때는 유력한 대권 주자였지만 여기에 대한 4월 7일 이후로 사실상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소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읍소할 거면 진즉에 읍소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문제 때문에 뭔가의 반성이 있었다면 피해 호소인 3인방을 쓰지 말았어야 됐고 부동산 문제나 LH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그렇게 죄송하다면 LH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한 정부의 뭔가의 역할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뿌리 뽑으려는 모습을 보여줬죠. 부패 척결 위한 대회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까지 포함해서 대검에서도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형을 하겠다. 그다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중요한 건 이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문제라고 봐요. 저는 민주당이 힘겨운 싸움 하고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남은 기간 동안 뒤집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려운 싸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낙연 지금 선대위원장이 읍소 전략으로 사과한 것은 20, 30대에 떠난 마음을 돌려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중요한 건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언적이 아니라 실제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된 것을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어떤 제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 며칠 동안이라도. 그래야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 부동산 투기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공적 신뢰가 무너졌는데요. 최근에 김상조 실장 왜 경질됐죠?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국민들에게는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전에 본인들의 임대료를 올려놓게 됐던 내용들이 일파만파 뉴스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게 되는 국민들의 공적 신뢰들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미 조정하고 정리해야 될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김상조 실장 등에 대한 전격 경질이 국민의 마음 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의 마음은 못 돌리겠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김병민 의원? 예, 부산 선거 잘 진행되고 있고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오거돈 전 시장 문제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민주당이 겪으면서 시작하고 있는 선거고요. 여전히 서울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용들을 그런 분위기에 대한 전체적 판세 전환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근데 박형준 후보의 의혹이 네거티브? 쌓이는 거는 네거티브입니까 검증입니까? 의혹 검증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해야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혹 검증에 대해서 꾸준하게 해명을 하고 있죠. 그럼 뉴스의 보도나 아니면 캠프에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에도 의혹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한 꼭지가 있으면 나머지 보다 중요한 본질에 대한 꼭지는 부산의 경제 발전과 이 부산 지역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 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잘 보이지가 않고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박형준 후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오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민주당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원칙 있는 패배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선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이길지 질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졌을 때 원칙과 정도를 걷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는 데만 열중하게 돼서 선거를 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 수렁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저는 이거는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양파 껍질 까듯이 정말 박형준 후보는 진짜 오세훈 후보보다 훨씬 더 심해요. 저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자녀 입시 비리 문제도 의혹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던 건물도 제대로 믿음께 가지고 그거 재산 신고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선관위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녀 2명이서 20억 아파트 사가지고 40억 되도록 그렇게 20억을 어디서 얻어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샀는지도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산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청취자분도 한번 그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조국 전 장관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표창장까지 다 털면서 의혹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냐 없냐 그때 얘기했나요? 그때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의혹만 계속 얘기하면서 낙마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제 말은. 그래서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물론 지금의 그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전체를 뒤덮고 있어서 판세가 사실 흔들리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제가 볼 때는 의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지금 부족하고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사람이 이분이 나중에 부산시장 되더라도 정말 부산시장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도덕성이나 윤리관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하는 부분은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출마 선언했던 지가 꽤 오랜 기간이 지났고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도 많은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증 가능하려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공방들이 있었다면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선거 마지막 국면들에 들어서 후보에 대한 공세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 제기 여러 가지 공세들이 사실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크게 벌어진 바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판 결과들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됐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이재명 지사는 지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죠. 다만 모든 것들이 후보자에 대한 끌어내리기성 네거티브 공방으로만 가선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방식으로 지금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다면 박형준 후보도 똑같이 김영춘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네거티브 공방들에만 열을 올렸다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박형준 후보 재산 신고 누락건요. 네. 이 부분은 좀 아프죠. 악의적인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건물 미등기 건이라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후보가 당선을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인해서 재산 신고에 대한 누락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처벌받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오기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용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 재산을 숨기려거나 했던 부분들은 아니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 2층 집 그렇게 네. 그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신고도 안 하고 이거는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내 있던 얘기했듯이. 상황이고 등기가 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정 신고를 했던 부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 그걸 네. 땅으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 네. 건물로 신고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어느 정도 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땅에 대한 세금만 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걸 다른 용도로 또 신고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그것도 다른 사실은 건물이죠. 예, 다른 건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최근에 잘 아시잖아요. 김병민 의원도 또 국민의힘도 그렇게 민주당의 인사들에 대해서 선거 검증하면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그 잣대로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들이밀었던 그 잣대로 저는 들이밀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본인들이.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국민의힘의 인사들도 검증받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내일 모레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이제 네. 그리고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재보궐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일 텐데.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 두 분이 강조해 주십시오. 먼저 김병민, 이거 정답 나온다. 네, 나오죠. 이거 나오죠. 모범 답안 뻔합니다. 나온다. 네. 2017년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뽑아주셨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몰아주셨고 2020년 입법 권력까지 모든 권력을 사실상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서 몰아주셨죠. 그 결과 지금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약속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는지를 지켜보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아주 분명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잘못하지 국민께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는 게 선거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에 맞춰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미 있는 선거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저는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부산시장 그러니까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장, 부산시, 서울시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를 저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 물론 정권 심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선거가 전국적 단위의 선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 단위 선거고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인물이 어떤지 그분이 정말 서울시나 부산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네, 고맙습니다. 얼른 몸 챙기시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